11, 12월 달 내용보다 훨씬 어렵죠. 11, 12월 달은 기초 용어 본 거고, 이제 그게 토대가 돼서 보는데 그래도 어렵죠. 그래서 민법은 초반에 그 민법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나마 2차 과목은 조문만 숙지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단계를 벗어나는 게 쉬운데 민법은 초반 단계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1, 12월 강의도 한두 번은 보셔야 되고요. 이 기본 강의도 적어도 2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3월 달, 5월 달에 또 따라오실 수 있게 됩니다. 민법은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추가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처음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본인만 괴로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민법이 뭔지 몰랐어요. 3.5학기 동안 민법을 공부했는데 3년 반을 몰랐어요.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게 됐고 강의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계속 새로운 걸 알게 돼요. 공부하고 강의하다 보면 야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설명할 때도 매년 설명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생겨요. 조금 더 쉽게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초장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민법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익숙의 문제, 익숙해지는 거, 표현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사실 그 내용 같은 거는 들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활자화돼 있는 걸 읽으면 어렵단 말이죠. 활자화돼 있는 걸 읽으면 어렵게 돼 있어요. 아까 진의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비진입해서 진의의 뜻을 설명드릴 땐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대법원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로 바꾸는 순간 어려워져요.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문제로 나오고 조문이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쉬워져요. 아휴, 민법 때문에 1년 내내 뭐 울고 그러시는데 참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질질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여러분들은 강제로 막 질질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분들을 일으켜갖고 끌고 가야 되고 말이죠. 다른 거 기웃기웃하는 분들 차단시키고 끌고 가야 되고 말이죠. 다른 거 기웃기웃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가다 보면요. 어디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봤더니 너무 쉽게 강의를 해. 막 재밌게. 그러면 혹 빠져가지고 들으면 다 알아. 너무 재밌게 해. 문제가 안 풀려. 시험장 가서 똑 떨어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는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좀 쉽게 풉니다. 아이고. 어쩌겠어요. 그죠? 10월 말까지는 나 죽었어 공부해야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뜻을 봤고요. 110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까지 봤어요. 그 중에서 특히 위법성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을 했어요. 효과가 있죠. 110조 1항이 있고요. 2항이 있습니다. 일단 효과는 뭐예요? 그 행위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아까 차고하고 똑같아요. 자,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문을 우리 민법이 2개를 나눠놨어요. 110조 1항과 110조 2항으로. 근데 110조 1항을 보면 그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10조 1항은 주로 어디에 적용이 되냐? 2군데에 적용이 되는데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의 상대방이 을이죠. 그죠? 을이 사기쳤어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을은 찍소리 못하죠. 지가 사기쳤으니까. 그죠? 여러분이 을이에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 느닷없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보통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네 맘대로 계약을 취소하냐고. 근데 갑이 이렇게 말, 네가 사기쳤잖냐, 자식. 그러면 할 말 없죠. 그게 110조 1항이에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그럼 가면 취소하면 그만이라. 자, 문제가 110조 2항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병이 사기쳤어요. 이렇게. 이때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요, 당연히 을은 반발하겠죠. 뭐라고? 내가 사기쳤냐? 그쵸? 그러니까 왼쪽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구조가. 그래서 오른쪽은 요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쳤다는 사실, 제3자가 협박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을이 갑한테 와서 왜 취소하냐 그랬을 때 갑이 너 알았지 않냐 내가 사기당한 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조 2항이 따로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늘 반대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상대방이 뭐라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핵심이 뭘까요? 이거죠. 을이 선의 무과실이었냐? 을이 알거나 알 수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다툴 때. 그죠? 이제 그건 입증 책임 문제로 나중에 가고요. 어찌됐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게 110조고요. 요게 제3자예요. 그죠? 110조 2항의 제3자란 사기치는 제3자, 협박하는 제3자잖아요. 그죠? 이때 이 제3자가 아닌 놈이 하나 있어요.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놈. 어떤 놈이 있냐? 아닌 놈,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는 놈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대리 가서 자세히 볼 건데, 병이 만약에 을의 대리인이라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다. 그러면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으로 봐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설령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예? 아, 표정을 또 그렇게 어둡게 갖지 말고 밝게, 이해가 안 돼도 밝게 하다 보면 다 머리 들어온다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을의 대리인은 을하고 똑같은 놈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을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로 110조 1항으로. 그래서 설령 을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몰랐다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10조 2항이 시험 지문에 아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조문 암기하셔야 되고요. 밑에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67페이지 봅니다. 네모 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 1번이 기본이고요. 3번의 양가로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단련판례 첫 번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기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110조 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0조 2항, 여기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 누구?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 그 대리는 상대방하고 똑같으니까 표의자 갑은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심지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110조 2항. 그래서 110조 2항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아까 착오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서 우리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특약할 수 있다 그랬죠. 사기는 안 돼요. 사기나 강박은. 사기나 강박은 위법이라는 게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혹시라도 나중에 위법한 사기나 위법한 강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하자. 이거 못해요. 이거 안 돼요. 왜? 그걸 허용하면요, 당사자가 위법을 위법하지 않은 걸로 처리하겠다라고 합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법성은요, 위법이란 건 당사자가 배제를 못해요. 법질서에서 넌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와는 달리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 타제도와의 경합이라고. 자, 사기와 착오가 나왔어요. 자, 아까요, 사기 강박에서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두 갈래로 가요. 하나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게 뭐였죠? 신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생각을 했으나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때는 표시상 착오가 되고, 이때는 착오 취소만 가능하며 사기 취소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반면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이때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방부터 사기를 당해서 동기의 착오가 생겼죠. 유발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가 그냥 동기착오가 생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 때문에 동기착오가 생겼다는 건 아까 동기착오에서 봤던 유발된 동기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가 사기 취소도 할 수 있고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 그게 1번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착오 취소만 돼요. 사기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사기 취소는 안 된다. 구별해서 나와요.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 이렇게 나오거나 기망에 의한 그냥 착오 이렇게 나오거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는 그냥 기망에 의한 착오라고 불러요. 반면에 위에 거는 반드시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럼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69페이지 7번에 1번, 요게 바로 7번에 1번에 양가로 2번, 그게 요거죠. 기망에 의한 동기 착오는 일단 사기 취소가 가능하며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기와 강박. 자, 내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요. 그럼 취소할 수 있죠. 엔드 손해가 생겼어요. 나한테. 그러면 우리 민법 750조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이 갑을 사기 강박했고 이게 위법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을의 이 위법한 사기라 강박이 우리 민법 750조의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엔드 손해가 있으면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대법원은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6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시험 지문에 뭐라고 나올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사기와 강박에 의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보시면 110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오늘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판례를 몇 가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조문과 의미와 요건 같은 거를 위주로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민법이 어떻게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대법원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요건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예요.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계약 당시에 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거나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자, 갑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취소의 의사 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즉 계약은 언제 취소가 된 거냐, 언제 취소가 된 거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보통 이제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표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로 내용 증명의 형태로 많이 합니다. 뭐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하긴 하지만 보통은 뭔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제가 내용 증명 보내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을이 계약을 취소하고 한다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이거를 보내요. 이게 을에게 도착을 해요. 내용 증명이. 을이 그 내용 증명을 뜯어서 내용을 봐요.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4단계를 거쳐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되더라. 이 4단계 중에서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이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 하고요. 내용증을 작성하는 걸 표백이라고 합니다. 발송은 발신이라 하고요. 도착을 도달이라 하고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걸 요지라고 합니다. 요지. 요지는 완료할 요자와 알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료지죠, 그죠? 근데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요지, 이렇게 이쑤시개 아니에요.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4단계 중에서 요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70페이지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 1번의 양가로 2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 발생 시기
박스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첫째, 도달이 뭐냐? 두 번째, 이걸 도달로 봐야 되느냐, 도달이 아니라고 봐야 되느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2항. 갑이요, 내용 증명을 1월 10일 날 작성을 했어요. 자, 토요일이야. 우체국이 문을 안 열어. 이틀 뒤에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휴일이 있어서 을한테 15일쯤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갑이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한 다음에 13일 날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우체국 가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을 발송한 다음에 그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었어요. 그럼 내용증명도 사망할까요? 이 보내던 내용증명도 가다가 죽을까요? 아니죠. 내용증명은 상대방한테 도달하겠지요.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겠죠. 그게 111조 2항이에요. 외워야 돼요. 조문 자체가 아주 잘 나와요. 여기저기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자가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한정후견이 개시가 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할 테니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즉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문 두 개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도달이 뭐냐 도대체. 도달이라는 건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말도 어려워. 그지 같아. 이게 도달이래요.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다가 아니야. 알 수 있는 상태. 그럼 이게 도달인지 보세요. 을이 집에 없고요. 동거 가족이 수령했어요. 이거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도달이죠. 왜? 동거 가족이 수령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귀가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도달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직접 수령 안 해도 돼요. 동거 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을 해요. 근데 정당하지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이것도 도달이라고 돼요. 세 번째, 우편물이 반송이 안 돼.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되면 보낸 사람은 도달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못 받았대.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도달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대법원은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등기로 보냈을 때는 도달이다. 근데 일반 보통 우편물 이건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까 도달의 개념과 관련해서 도달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70페이지에 보면 도달의 뜻이 나와 있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보통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도달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4번 가운데 기억, 동거가족이 수령했다 도달이다. 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도달이다. 리을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다. 관련 판례 1번 통상 우편물 반송 안 됐다 도달 아니다. 그러나 2번 내용증명, 3번 등기 이건 반송이 안 됐다. 그럼 도달로 볼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판례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8박스 밑에 뭐가 있어요? 5번 발신 후 사정 변경 111조 2항 다시 한번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니까 도달을 안 했어. 불착. 기간을 정해놨는데 늦게 도착했어. 연착. 다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보낸 사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도달하지 않거나 불착, 늦게 도달했거나 연착, 다 표의자의 불이익이에요. 표의자의 불이익. 또 우리 민법상 철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철회. 철회는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철회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철회란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를 한다. 따라서 상대방가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한 후에는 철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도달의 효력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해 두실 거예요. 그 다음 72페이지를 가면, 자,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발신하면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원칙이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6개가 있죠, 지금. 그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게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입니다. 각각 관계되는 곳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발송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문이. 도달이 아니라 발신만 하면, 발송만 하면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관계되는 곳을 볼 거야. 자, 이렇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 상대방 소재를 몰라. 여러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 명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주소록을 잃어버렸어요. 소재가 어딘지 모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찾아봐야지. 근데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몰라. 노력을 했는데도 몰라.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몰라. 뭐라고 말하면 되죠? 과실 없이. 과실이 뭐였어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안 했어. 찾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찾아보질 않았어. 이게 과실이죠. 반대로 과실 없이는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몰라. 요럴 때 민사소송법에 보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된 건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주겠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공시송달이란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도달시키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몰라.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끝내 몰라.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 하느냐? 법원으로 달려가요. 공시송달을 신청해요. 법원이 너 열심히 찾아봤구나. 그랬는데도 몰라? 그래. 공시송달 명령을 해요. 명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갑이 을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통지를 법원 사무관이 보관을 하고요. 그 보관 사실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를 합니다. 이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예요. 신문에 공고 내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 게시장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게시를 하면 최초 공시송달은 2주가 경과한 다음에 두 번째, 공시송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동일한 내용의 공시송달,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사는 2달 이 경과를 하면 계시장에 계시 후 요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상대방한테 도달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런 제도를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공시송달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뭔가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조문 기억하시고 효력만 보시면 돼요. 3번 공시송달의 효력. 그리고 오른쪽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조문하고 3번 4번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도달이 되려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게 도달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요 을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을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도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상대방은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걸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알 수 있는 상태도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이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민법은 수령 능력이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없어. 누구냐? 제한 능력자예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뭔가를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지가 을에게 설령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을이 설령 수령을 했다 하더라도 을은 뭐가 없으니까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 갑은 도달을 주장을 못해요. 근데 얘가 도달을 주장하는 건 괜찮아. 자, 아까 제가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을 못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112조 보세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라면 의사표시자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갑은 도달을 주장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럼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그럼 갑은 언제까지 도달 주장 못하느냐? 갑은 끝내 도달 주장 못하느냐? 아니다. 갑도 이제 도달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경우냐? 상대방 미성년자와 같은 수령 무능력자의 부모 뭐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12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와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재를 모르는, 상대방이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를 대비한 공시송달 제도와 도달의 개념 때문에 수령 능력의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문을 111조부터 113조까지 3개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도 조문과 체크해드렸던 판례가 간간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뭐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권이죠.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일단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거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유효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뭘 봐야 돼요? 특별 유효 요건. 모든 행위가 아니라 요런 행위에만 필요한 유효 요건. 요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대리라는 제도입니다. 자, 갑이 땅을 팔아요. 보통은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잖아요. 땅을 팔고자 하는 갑이 직접 매수자를 물색해서 갑이 매수자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게 보통이에요. 즉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이 너무 바빠. 땅은 팔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 그래서 부득 친구 을에게 A 토지 매각을 의뢰를 해요. 야,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이 땅을 내가 꼭 팔아야 되는데 네가 좀 매수자를 물색해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주라.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A 토지를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게 뭐예요? 법률 효과잖아요. 그죠? 자, 계약은 누가 했어요? 을이 했어요. 계약은 을이 했는데 효과는 누구한테 생겨요? 갑에게 생겨요. 이런 제도를 뭐라 하자? 대리라 하자.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더라. 이런 제도를 뭐라 하자? 대리라 하자. 대리란 의사를 결정하고 이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을이 결정하고 결정한 다음에 표시도 을이 하고 의사를 결쳐서 표시 행위를 하는 게 뭐예요? 법, 률, 행, 위. 그죠? 의사, 표시. 법률 행위하는 자와 그 법률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효과 귀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하지 않고 친구 을에게 부탁을 하여 을이 계약을 대신해주고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직접 발생하고 이런 제도를 뭐라 하자? 대리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 을이 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즉 이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연히 앞에서 봤던 목적 요건, 의사표시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죠. 이 계약의 목적도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요 의사표시도 일치해야 되고 사기 강박을 당해서는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특별하게 뭐가 더 필요하냐? 두 가지. 을에게는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라는 걸 해줘야 돼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무권대리. 이게 없이 이거만 하는 경우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그 무권대리 행위는 갑에게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란 말이죠. 갑에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유효인데 이게 없이 이거만 있어. 이게 무권대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무권대리는 갑에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리에서 본단 말이죠. 특별 유효권. 자, 일단 대리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 이때 대신 계약을 해주는 사람을 대리인, 효과가 계속되는 사람을 본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본인과 대리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은 상대방과 정상적인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 그 행위의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갑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하자. 대리의 뜻. 자, 이 대리는 크게 덩어리가 네 덩어리예요. 대리의 기초. 그다음에 지금 봤던 거 이거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좀 전에 봤어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하는 경우. 그게 뭐예요? 무권대리. 근데 가운데 또 이상한 놈이 하나 더 나와. 복대리라고. 아이 개짜증나 이 복대리. 아무것도 아닌데 수험생들이 무지하게 어려워하시는 복대리가 하나 나와요. 복대리는 대리인데 배 복대를 하고 있다. 아니죠. 이 복대리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단독으로도 잘 나오죠. 총 이렇게 네 덩어리가 돼 있다. 그 중에서 여기하고요. 이건 당연히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대리권 대리행위 파트하고 무권 대리 파트에서 꼭 한 문제는 나온다. 특히 대리권 대리행위에서는 또 목차가 쭉 나뉘는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따로 있다면 그런 걸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복대리는 어려운데 제가 요것만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그것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내용은 어려운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대리의 기초에서는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대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기초적으로 뭘 보잔 말이죠. 개념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대리의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계약상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제도. 이게 대리단 말이죠. 이때 이 대리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게 대리의 기능이에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적 자치를 보충하거나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여기서 사적 자치가 뭐냐?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가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를 풍성하게 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이거란 말이죠. 자유 그게 이거예요. 사적 자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 그런데 제한 능력자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모가 보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가 주로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얘가 너무 바빠요. 을에게 맡겨놔요. 을이 이걸 해. 갑은 다른 거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을에게 일을 맡긴 갑은요. 동시간대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적 자치의 확장. 이렇게 되겠죠. 이 확장 기능은 임의 대리가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확장 기능이 주된 기능이 됩니다. 대리제도의 기능. 그 다음 대리하고 구별을 해야 될 놈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심부름꾼. 심부름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자. 이 사자가 둘이 있었어요. 표시기관하고 전달기관하고 그 중에 표시기관. 자, 갑이요. 남편 을한테 두부를 한 모 사오라고 시켰어요. 자, 남편은 물어보죠. 어떤 두부를 사올까? 안 물어보나요? 물어봐야죠. 함부로 아무거나 사왔다간 쥐 터지죠. 잘못하다가. 뭘 사올까 그랬더니 부인이 아무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떤 두부를 살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을이 결정해야 되죠. 그죠? 갑이 아무거나 사오세요 그러면 을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갑이 CJ, 국산콩, 부침용, 1+1. 그럼 을은 결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서 표시만 하면 되죠. 갑이 을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을이 달라져요. 을이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는 갑이 결정하고 을은 표시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을이 의사를 결정하고 을이 표시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은 갑이 했지만 표시만 을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두 가지. 아무거나 사오세요. 을이 결정해야 돼요. 을이 표시해야 돼. 이거 사오세요. 그럼 결정은 이미 갑이 했어. 표시만 을이 해야 돼. 그죠? 이렇게 구별하자 말이죠. 위에 게 대리, 밑에 게 사자. 결국 대리하고 사자는 어디서 차이가 나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는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표시기관의 사자는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대리와 사자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두부가게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밑에 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두부가게 사장이야. 이거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지 사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자하고 대리는요, 그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법률 관계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리와 사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 규정은 적용을 안 해줘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 관계도 달리 취급을 한단 말이죠. 달리. 그래서 사자의 행위에 대리 규정을 적용을 안 해줘요. 그게 대원칙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별이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자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자인데 상대방이 대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사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나중에 표현대리 같은 데 가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대리와 사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만 생각을 해달라. 77페이지 보면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 사자가 있고 양가로 2번에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자, 대리는 의리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자가 결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남편한테 두부를 사오라고 시킬 때 남편이 만취해 있다. 그럼 아무거나 사오라 그러면 큰일 나요. 꼭 정해줘야 돼요. 그죠? 만취해 있다는 게 뭐예요? 의사? 무능력. 근데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리인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니까 사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도 되죠. 또 하나, 아까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대리에서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예요. 그죠? 본인의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에서의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가 된단 말이죠.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그게 착오가 되겠죠. 그죠? 대리와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착오를 보세요. 착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된다. 따라서 설령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달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했을 때 이때 착오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정 보니까 뒷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괜찮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것만 일단 구별하자. 이건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나중에 또 헷갈려. 아무거나가 사자였나?
CJ가 사자였다. 아무거나 대리. CJ 사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자의 행위지만, 아까 말씀드린 또 사자의 행위지만 상대방이 대리를 착각하고 있을 때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사자의 행위에 유추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현대리 가면 나옵니다. 표현대리. 나중에 표현대리라는 곳에 가서 볼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있고요.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있고요.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이게 대리의 종류입니다.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는요, 법률 행위의 대리예요. 법률 행위의 대리. 그리고 그 법률 행위도 재산상 법률 행위의 대리. 재산상 법률 행위. 법률이가 재산상 법률 행위 말고 또 있냐?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혼인 같은 거, 유언 같은 거, 입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라고 해요. 이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는요, 대리를 못 합니다. 당연하죠. 갑이일한테 야, 내가 오늘 맞선을 보러 가기는 시간이 없다. 네가 가서 맞선을 보고, 네 마음에 들면 결혼도 네가 해. 결혼이 법률행위잖아요. 결혼도 얘가 해. 대신 남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내가 가질게. 이게 되냐 말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닌 게 있었어요. 뭐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거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가 뭐고 불법행위가 뭔가 몰라도 돼요. 법률행위가 아니야. 왜 아니야? 이름이 다르잖아. 인간의 행위에는 법률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준법률행위도 있고 불법행위도 있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률행위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놈 중에서 준법률행위, 어디서 들어봤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들어봤어요? 관념의 통지, 이게 뭔진 몰라요. 그죠? 들어는 봤지요? 언제 들어봤어요? 지난주 첫 시간에.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었죠? 이건 외우자고 그랬어요. 최고. 관념의 통지가 뭐가 있었어요? 통지 승인.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의 기억을 또 환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되고요. 21페이지에 가면 2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비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준법률행위 가해 표현행위가 있고요. 표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의 최고가 밑줄 그어져 있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이 보여요.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사실행위 일종입니다. 그런데 요 두 놈은요, 외형상 의사표시하고 비슷해요. 외형상. 그래서 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79페이지로 돌아와서 대리가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1번이 원칙이다. 2번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쭉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 오른쪽 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 안 된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자, 의사의 통지가 뭔지 몰라도 되고 관념의 통지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예를 기억합니다.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다? 최고. 관념의 통지에 뭐가 있다? 통지, 승인, 이런 게 있다.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대리가 허용된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대리에 기초되는 거, 요 정도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거. 의 행위가 가백에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 행위가 있을 것. 그죠? 그래서 목차가 제2절 대리권이 나오고, 4장을 넘기면 대리 행위가 나옵니다. 79페이지에 대리권이 나오고 87페이지에 대리행위가 나와요. 이 두 파트가 대리행위의 유효 요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음 주에 살살 살펴볼 겁니다. 좀 어렵죠? 대리가면 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강의를 한두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럼 훨씬 나아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두 번 볼 때 2배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세 번 볼 땐 3배로 높아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두 번 볼 땐 2배로 높아지는데요. 세 번 볼 땐 4배로 높아져요.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세 번째 가면 훨씬 나아져요. 반복 횟수. 집에 가셔서 강의 몇 개 안 되니까 다음 주까지 한두 번은 꼭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재에 있는 무슨 OX 문제 같은 건 지금 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은 것도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체크해드린 것 위주로 머릿속에 딱딱 목차 체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개념 위주로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